병들이 공장에 뒤덮여 버렸어요.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연기도 많이 나고. 불편한 거는 말할 수 없지. 여기가 장수 마을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여기 공기 얼마나 좋았는데. 요즘은 다 꼬시고 뭐고 다 찐득이가 붙어가지고 아, 옛날에 아무것도 피는 게 없어. 갑자기 이제 이런 병들이 들시더라. 여기 후두암, 폐암, 피부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뭐가 나아지고. 처음에는 뭐 하나 둘씩 서서 몰랐지. 처음에는 저를 도로가 줬는데 막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도로 걷는 데서 하나 서 둘씩 생기더만.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설 줄 누가 알았어요. 공장 뭐 민간은 몇 가구 안 돼요. 그런데 공장들이 더 뭐 몇 배를 더 많으니 민가보다 이게 산업단지지 이 주거 지역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마당이나 뭐나 이래 새카만 이래 포시가 나. 비가 와서 지금 덜한 거예요. 비 오기 전에 왔었으면은 그래도 쇳가루는 안 씻기 내려간다 해도 그래도 쇳가루가 남아 있는데 비 오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그 쇳가루가 날랐겠어요. 중간쯤 되면 일이 됐는데 또 좀 있으면은 놔두면은 이제 일이 썩어 보는 거야. 말도 못해 여기는. 아유, 우리 특히 요 옆에 공장 거기서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옆에 여기 옆에. 그전에 여기서 저 아래 저 너무 저기 답이었거든. 저쪽에. 지금 뭐 아주 꽉 막혀가지고 뭐 답답하시겠어. 답답하죠. 청소년도에 매일 하루 몇 번씩 그지 뭐 두 번씩 피부증 가렵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색가루 같은 게 좀 난리 나요? 난리죠. 우리는 겨울이면 방에대로 앉아 있으니까 모르지. 어떤 때 냄새도 고약하고 똥냄새. 그 여기서도 계속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어 못 자는 거예요 다. 불면증이 많아요. 불면증. 원주민들이 전부 다 불면증. 아직은 잠들 못 자겠어요. 불면증이 많아요. 50 몇 가구가 우리가 동네가 사는데 주민들을 무시를 하고 계속 지금 폐기 부리고 뭐고 계속 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피가 안 좋아졌다지. 그래서 가서 약 먹으라도 안 먹지.
눈도 안 좋아서 잘 안 뵌다고 하는데 53인데도 눈이 잘 안 뵌다는데 환장할 일이죠. 지금 몸이 성하다는 사람들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도 아픈 게 의문스러운 게 왜냐면 여기서 이렇다 해도 우리가 해결을 다 본다 해도 딴 데가 살아도 이 병이로 또 아플 수가 있어. 종합검진 하는 거 보니까 몇 명만 딱 집어가지고 종합검진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 52가구 전 주민이 전부 다 싹 일괄적으로 검진을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하네요. 창틀이 시커먼 색깔이면 어떻게 삽니까? 아,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요, 24시간 탕탕탕탕 두드리는 소리, 냄새.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건 가정집이 있는데 불과 몇 미터 바깥에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난 19일입니다. 네, 환경부에서 인천 사월마을에 이 주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 발표하는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그때는 무방비 상태로 가르마도 오고 쓰레기 덮은 천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태에서 내립기 공사부터 감타 들어가세요. 왜 와서 2020년도까지 그걸 다 처리하겠다고 하고 왜 거기다 또 그걸 허가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시청에서 안 내다보는 거예요. 큰 차들이 중형 차들이 막 폐기물 싣고 들어와요. 지금 저쪽에 보면. 그거 딱 바른지요. 3분만 지나면 두드러기 다 나요. 애 몸에. 어째서 이렇게 암들이 걸리고 암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발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농도,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현재 검출되고 있더라. 현재 이 사월마을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수도권 매립지도 있고 또 차들도 상당히 많이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마을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비산먼지 농도가 좀 높았어요. 초미세먼지 전체 평균 농도는 36.6이고요. 국가의 기준은 35지만은 기준치를 이외에 모두 초과한 주택은 18가구, 기준치를 이내 초과한 주택은 36가구 정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에 보면 빨간색들이 많죠. 52가구 중에 37가구가 이거는 주거에 부적합하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암 발생은 사실은 전국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이런 정신심리 이상 소견은 없다. 공장을 옮길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을 이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북부권 그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월마을이라든가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실어서 용역을 좀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2040 기본 계획에까지 실릴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다.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하는데 이름이 뭐지?
이사해야지. 너같이 부모 없는 애들 손버릇은 타고난 거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7살이고요. 보육원 퇴소한 지는 4년차 정도 된 보호종료 아동 신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였는데 반에서 물건이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보육원 친구들만 따로 불러서 혹시 너네가 가져갔니? 너네 알고 있는 거 있니? 이렇게 따로 불러내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상처가 됐고, 자극적인 식자재 때문에 손이 다 이렇게 다 습진이 잡히고 망가져서 일을 못하게 될 상태가 돼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끈기가 없어서 이렇게 그거 하나 못 버티고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되게 당황스럽고 기분도 좋지는 않았어요. 막상 나가는 날이 되니까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은 이제 내 공간이 생기고 친구들도 마음껏 집에 또 초대할 수 있으니까 난 좀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 15년 동안 생활했던 곳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니까 막막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전세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200~300만 원을 정도 가구 구입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보증금이 필요해서 200만 원 정도를 보증금을 넣다 보니까 벌써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사용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보육원에 살면서 다른 친구들이 돈을 다 탕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지금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신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호종료 아동 당사자인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보호종료 아동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한 번도 실제로 돈을 써본 적은 없거든요. 이럴 땐 아껴 써야 돼, 저축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나왔을 때 큰 돈을 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제 심리적으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마땅히 친구들이 갈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고 위해서 제가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시 있으면 와보라고 해서. 자, 좋지. 근데 그 자막할 때부터 힘들다. 왜 이거 했다? 근데 이게 질문이랑 이런 거. 우리가 두 가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고아라는 이미지로 되게 삐뚤어지거나 불완전한 인격체로 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탈선의 대표적인 아이콘처럼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데렐라로 좀 표현되는, 그래서 역경을 이겨내고 꼭 성공을 해야만 되는 그렇게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가 지금 캠페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다 아니고 그냥 보통의 청춘들, 그래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똑같이 꿈이 있는 친구들로 좀 보여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표지 이야기를 찍혀서 앞에 이제 다른 이야기 빼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18살 어른이라고 제목이 들어갔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고 꺼내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음지에만 있을 이야기들이라서 그래서 이왕 나오게 된 거 계속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호종류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편견이 있다고 하면 편견을 좀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던 동생이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이찬 형이 후배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저한테도 감동이고 되게 멋있고 제가 아는 형으로서 되게 본받고 싶은 형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꿈은 계속적으로 보호종류 아동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보호종류 아동들은 계속 나올 거고 그 친구들이 나와서 사회에 겪는 편견들 이런 게 없고 그냥 배경으로 사람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개별 자체로 그 사람을 보고 얘는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판단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바꾸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지원 제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바쁘게 무엇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저희가 보호종류 아동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살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디자인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그것들이 제품화하는 과정까지 실무를 배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류 아동들과는 매월 한 차례씩 허들링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나고 있어요. 주거, 요리, 경제, 인테리어 등 일상생활에서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나누고 서로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3년쯤 지난 시점에서 이 보육시설 청소년들이 자립을 앞두고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시작해 봐야겠다고 저희가 다짐하고 시작했습니다. 복지법에 따라서 만 18세가 되는 보호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정하게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본인들이 그 자립지원 대상인지 어쩐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사실은 보호종료 아동들이 시설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우선 주거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상태인데 적어도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고 또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하는 의무를 정부가 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법을 발의를 한 거죠.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교 아동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또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아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들을 향한 그런 시선들을 개선하는 그런 콘서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 보면 우대 사항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이제 우대 사항이고 이 친구들이 보육원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들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아이들에게 어떤 후원을 해주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했었는데 일자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저한테는 좀 가장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도 몰랐지만 이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버림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옆에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지지해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지? 라는 걱정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 정말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시설에 있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불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드라마 속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근데 대학교에 가니까 사실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 하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어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보호시설에서는 매년 1월에 방 배정을 새로 하는데 그때서야 제가 시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와서 다시 살펴보니까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대고 또 마음도 열고 하는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존재로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의외로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아직까지는 따뜻함이 참 많다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하루라도 집에 있으면은 넋놓고 우는 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빨리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밀식이만 자식이 아니니까. 방면 고강로역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냥 방에다가 민식이가 생전에 뭐 썼던 것들, 뭐 신발, 옷가지 뭐 이런 것들
보관해서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들어와요. 보고 싶을 때마다 들어와서 뭐 향도 피워놓고 그냥 사진 보면서 얘기도 하고 생전에 썼던 물건들 만지면서 울기도 하고 9월 12일 그 이전에 민식이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과거에 빠져 사는 거죠. 예, 신호등이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는데도 이게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됐다는 거는 이게 횡단보도가 있어도 신호등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뛰게 돼 있잖아요. 애기들은 차 안 오면 뛰고. 그런데 이 운전자들이 이 뭐 전방 주시도 안 할 뿐더러 여기 30km 스컬지는 30km인데 실제 보면 50km 이상 달려요 여기도. 마음 아프죠. 가슴 아프고 저도 제일 이뻐했던 손자고 큰 손자고 저긴데 지금 바라는 거는 그 민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여기 신호등 같은 거 과속 카메라 이런 걸 전부 설치해 가지고 그냥 자라난 새싹들 한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거죠. 솔직히 저희 아이들의 이름에 법자를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이름에다가 법자를 붙인 의미는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전사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매번 찾아가고 매번 편지를 써도 달라지는 건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고 굉장히 좌절스럽죠. 그런데도 계속 가고 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먼저 간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이 법안 통과시켜 달라고 외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 먼저 보내면 그 부모들은 하루살이 인생이 된다고. 하루하루 그냥 숨이 쉬어지니까 눈이 떠지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지금 달려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우리 애기 이름인데 내가 여기서 지치면 안 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 애써 슬픈 거를 뒤로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지금은 밖에 나가고 다 됐을 때 그때 울고 싶어서.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하원 차량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이길 바랍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서들 움직이시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아이들의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밀려 있었어야 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하지만 이대라도 움직였으니까 다른 아이들의 법안까지 전부 다 논의하셔서 좀 조속히 통과를 촉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민식이 어머니 아버님 만나서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게 많이 두렵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윤창호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이 나오는 데까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되더라고요.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통과를 못 시키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솔직하게 했었습니다. 민식이 부모님한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 악착같이 싸워야 된다. 상임위 통과의 첫 단추가 특히 여야 만장일치로 됐으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신호죠. 그게 이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이거를 다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과까지 무난하게 되면 이것이 작구심사라고 하는 법사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작구심사와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를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 본회의에 올라오는 그 일정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이고요. 늦으면 12월 10일이 마지막이거든요. 저희 본회의가. 그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민식이한테는 모든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여기서 만나면 9년밖에 안 되는 짧은 거였지만 민식이 다시 만나는 날에는 그때는 더 오래 민식이 엄마로만 살아줄 테니까 엄마 만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랑한다고 그냥 이 마음 민식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때 이런 시대 때 하는 독재를 그 한 30년간 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그 현재 상무님이라고 하셨죠? 예. 상무님께서는 혹시 그 오 위원장님의 조카 사이 되시나요? 예, 제가. 지금 현 위원장님이 친척들 다 이렇게 요직이 앉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전 위원장님 계실 때 막말로 아들 사이 그렇게 앉혀놓은 거지. 현 위원장님이 왔고 내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새로 이렇게 임명을 한 건 없어요. 98년도에 들어가지고 22년 차고 있지만 나 조합원들 때 현상은 내가 조카 사니까 진짜 미안해요. 어찌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의 기회를 뺏은 거니까 그 부분은 항상 미안하고 싶고 미안한 감정은 없고. 이거는 조합이 아니라 이건 상점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장이고 부회장이 사장이고 밑에 팀장들이 과장이고 부장이고 수십 년간에 자기들끼리 딱딱 때리고 대의원들 자기들이 다 임명해버리고 일하다 보니까 수십 년간 그러면 고인물이 얼마나 썩어있겠냐고요. 썩어있겠냐고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기밀 유지비다 해가지고 1년에 몇천만씩. 무슨 기밀 유지가 뭔 필요가 있는 거야. 기밀 유지비가 대체 어떤 일이 그럼 그 내역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기밀 유지비를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저도 처음 봤는데 자기가 낸 뭐 조합비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분회장,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의 갑질 문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제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합원이고 똑같이 조합원으로서 한 표로 행사하고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제 갖는 건데 그 안에서 계급이 있었던 거죠. 군의 운영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생각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무실 있으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니까 이런 지식을 한번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든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지 골목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조합원들 불러가지고 내 팀장이지만 나는 사실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히려 좀 되묻고 싶은데 왜 여기만 이런 얘기가 더 계속 나오는가? 다 똑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왜 여기 있는 조합원들만 자기 못 살겠다 이런 부분들 해결해 달라. 일을 해봐 그러면 일을 한 다음에 뭘 해야지. 내 예부상 왜 제가 꼭 여기서 일을 해야지 얘기할 수가 있죠? 결정권, 발언권도 없어 여기는. 친척 간에 사촌 간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의원분들을 쭉 불러주고 이분들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OX 한 번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종이 한 장이에요? 예. 국회의원을 뽑든 뭐 이렇게 대의원을 뽑으면 공고의 날짜가 나오랬던데요. 공고 날짜 없이 그런 형태로 대의원 대회를 치렀고 통째로 그냥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투표 형식이냐. 전에 위원장이 죽어서 지금 분회장이 그 자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 만약에 안 죽었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박한 바람이잖아요. 내가 일하는 노동조합에서 대표자를 내 손으로 직접 뽑고 싶다는 게 30몇 년을 안 해왔던 건데. 저의 의견을 일단 좀 수렴할 수 있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의원들로 아니면 그런 사람들로 직접 투표해가지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오현준 위원장님 되시죠? 예.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그 송파유니언에서 그 실시해서요. 예, 그 93% 이상이 조합이 비민주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내용을 또 보니까 네. 한 사람이 또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노조라면은 조합원들끼리 평등해야 되는데 예, 예. 실제적으로 우리 노조는 일 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무슨 계급이 있다. 어느 공사판에 가도 책임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질서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런 반칙을 쓰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예, 대의원 선출 문제점이랑 뭐 차량 유지비랑 판공비 문제 예, 그리고 예. 친인척 비리 문제까지 이렇게 세 종을 배포했다고 하는데 예, 예.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걸 아마 이제 22일 날 오후 4시에 네. 고용노동부 노동부 앞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총 그 9가지를 아마 지청장에다 뭐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지 한번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 가서 충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예. 가락 항운 노조 측에서요 이 서면 인터뷰를 원하셔서 저희가 정식으로 이 공문 요청을 드렸고요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 답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의 의식 조사 결과 관련해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노동조합은 규약의 근거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의원 선출 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모든 조합원 동의하에 대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불투명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대의원 총회 시 수입 지출의 회계 내역이 나온 자료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또 이 조합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회계 자료, 영수증 등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노조 간부와 상근 인력이 위원장 친인척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아까 한 분은 등장하셔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친척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아무튼 저희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을들과 서민을 위한 편파 방송인 해도 네. 또 당사자가 있는 이슈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게 그렇죠. 방송의 도리이고 또 사회 상규도 맞기 때문에 일단은 소개를 충실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또 필요한 발로 있으면 연락을 꼭 주시고요. 자, 그래서 최근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가 하역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약 가락시장에는 한 1,100여 명 정도의 하역 노조들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노조가 되려면 사용자가 있고 거기 임금 근로자가 결성한 게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노조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긴 역사가 있죠. 과거에 이제 우리 부두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 물건을 나르던 분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노동인권을 보호하면서 아마 그런 노조 형태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어떤 법인체가 아니고 하나의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법적 장치가 없죠. 그분들이 제도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일에 비해서 저임금인 것도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농업 역사와 농산물 유통의 역사에서 하역노조에 계신 분들의 노력과 그 땀과 그 수고로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가치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진이 박해지고 또 새로운 또 기술이 등장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압력에 저항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역 작업을 어떻게 더 효율화를 할 것이냐.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템포를 해나가자. 그러면 거기서 줄어든 비용만큼 그 비용을 절약해서 좀 그 은퇴를 하거나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명예퇴직금이랄지 또는 뭐 격려금이랄지 이런 걸 해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인력들을 교육과 재훈련을 통해서 배송 서비스를 할지 새로운 물류 분야에 투입을 해서 부가가치가 나는 그런 일에 이제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배송 서비스 회사가 생겼을 때 그런 배송 업무와 물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이제 또 출자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사용자, 그러니까 도매법인, 중도매인, 뭐 필요하다면 생산자, 출하자도요. 또 서울시는 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관리공사도 출자에 참여해서 사용자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서비스를 해주도록 하면 더 좋겠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공업국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제도권으로 만들었을 때 뭐 임금 인상된다든가 또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든가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최저임금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복지 혜택도 줘야 되죠. 그리고 또 그 법인은 그러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내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죠. 네. 이제 도매시장도 그런 창의적인 것을 해나가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것이 농민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도매시장의 주인은 농민입니다. 또 나가서 서울 시민이고요. 그럼 도매시장이 할 수 있는, 농민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 제값받기죠. 제값받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더 시장을 넓혀서 많이 파는 겁니다. 잘 팔고 많이 파는 거죠.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배송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들도 많이 보고 있고, 중도매인, 도매법인, 또 우리 하용노조, 또 우리 공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과 개선을 이루어보자고 주도하신 거예요. 그런 의지와 뜻을 받들어서 이 일을 잘 추진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